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37조 원이라고 하죠. 국내 GDP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이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했던 CBDC 사업이 2차 실험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잠시 후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3,100선을 네. 다시 회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5장 들어서 1% 이상으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종가는 1.34% 41포인트가 올라서요. 3,116.27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도 아주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1.43% 11포인트가 올라서 793.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어느덧 800선 고지를 바라보게 됐네요. 오늘 수급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서 지수를 밀어 올렸고요. 외국인이 좀 6천억 원 이상의 현물 주식을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았던 거는 일단 나라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제 호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실히 좀 안도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뭐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투자 심리에도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이제 본회의를 최종 통과를 했죠.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매수세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단연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습니다. 4.93% 올라서요. 단번에 63,800원까지 종가 기준, 정기장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63,000원대로 올라선 것도 9개월여 만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에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면도 있고 현재 HBM 제품 공급 확대가 될 것이란 이런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맞은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여러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도 강력한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었죠.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이제 보도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 같은 거를 보자면 역시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책이나 수요 억제책 양쪽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남아 있다. 라면서 최근에 발표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또 계속 얘기했지만 주택 공급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에 해 왔거나 하고 있는 신도시 주택 공급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한 거는 기존 택지를 제어하는 방법 등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의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 이미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주식 같은 금융 쪽으로 옮겨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 이제 네. 이런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네. 네. 길게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예. 아주 짧게 이야기는 했지만 협상이 쉽지 않구나 이런 거를 딱 드러냈어요.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협상 시한 그러니까 상호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요? 40%를 네. 넘어섰다고요? 훌쩍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 R114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이었고요. 강남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다 합해 보니까 744조 7,264억 원. 네. 전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의 43%를 차지한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가격을 합산한 게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중에서 43%에 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런 시가총액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 비중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이 오락내리락 했지만은 2023년 12월까지는 40%를 밑돌았다가 네.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은 뒤에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 올해 1월에 42%대를 기록을 했고요. 다시 5달 만에 이제 43% 선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이제 이런 비중 확대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고 이는 네. 이런 전반적인 똘똘한 단체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서 이런 강남 3구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강남구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조금 대출 규제 영향이 네. 금방 반영이 됐을까요? 좀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은 숫자 자체만 보면 매주 계단식으로 상승폭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그 커져가는 흐름은 꺾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6월 다섯째 주 6월 30일 기준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보다 0.4% 올랐습니다. 그 전주에 측정한 상승폭이 0.43%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는 줄어든 거죠. 네. 이게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든 게 8주 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게 지난달 이제 25일이었죠. 이튿날부터 곧바로 시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번 집값 상승률이 일단은 이렇게 꺾인 거는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은 일단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 네.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 이 네. 한강 벨트 지역의 자치구들 상승폭이 다 전주보다
다소 다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아직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양천군의 영등포구 이런 곳들은 기록적인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경기도 같은 과천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치솟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네. 사실 이제 이번 주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딱 나와도 기왕 했던 계약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 말씀하신 같아요. 그런 상황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라는 건 이제 이번 주에 조사되는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뭐 편파평의 같은 것도 강력히 정부가 단속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제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하고 오늘 금융당국 주재로 이제 후속 회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서 네. 이제 이행 상황과 또 불법 거래, 이상 거래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네. 일단 나온 거는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적발되면 1년, 2차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고요. 네.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을 해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을 하고 세금 신고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것과 같은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또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국토부는 이제 실거래 분석을 통해서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네. 뭐 혹은 업계약, 다운계약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CDBC 실험인 그 프로젝트 한강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발행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CBDC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또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관심이 확실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각됐을까요? 네, 갑자기 부각된 데는 뭐 아무래도 트럼프의 미 행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네. 중국이 점차 중국식 디지털 화폐, 네. 중국의 CBDC입니다. 네. 그걸 디셉이라고 합니다. 디셉. 디지털 커런시는 같은 단어고요. 뒤에 그리고 뒤에 이 EP가 있는데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네. 지급 결제 수단.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CBDC를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해서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그걸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네.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네. 다 할 수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세계 많은 국가한테 너네 우리랑 이만큼 교역하고 있는데 그 교역할 때 특히 히토류 사갈 때 네. 나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무역 결제 통화를 이제 달러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 위안화로 해. 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CBDC를 이용하라. 제가 흥분돼 가지고 이걸 이용하라고 지금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중국이 계속 국제 지급 결제 통화 혹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겠죠. 뭔가 대응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대응 수단. 그게 그리고? 1번이고요. 네. 2번은요. 미국의 국채가 정말 많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네. 신뢰를 많이 잃다 못해 체면을 구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아마도 하반기에 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밖에 안 남았는데 감세 법안 통과 때문에 네.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누가 매입이 사가냐 없으면 이거죠. 안 사가면 안 네. 되죠. 네. 그러면 국채의 매입처가 필요한데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네. 이제 현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받은 현금을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줄 매입처가 생기는 거 필요한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채 문제, 국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회성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짠 등장했는데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왜 또 이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역시 미국이 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네.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기업입니다. 네. 기업이 나 스테이블 코인 좀 주세요. 할 때마다 1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면 1달러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10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면 10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맞바꾸는 과정인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국제 지급 결제 통화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구나. 예를 들면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적인 사례니까요.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이에요. 네. 그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몇몇 부품들을 삼성전기가 생산해요. 네. 근데 삼성전자 공장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여러 국가에 걸쳐서 어쩌면 그룹 내에서의 거래가 있는데 네. 그룹 내에서 거래할 때마다 안에도 송금할 때마다 네. 이게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네. 무역을 하는 건데 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시중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를 물어야겠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런 그룹사 입장에선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대규모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국경을 그렇습니다. 초월해서 거래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점차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다 보면 그러면 자국 통화는 점차 사라지고 네. 통화 주권은 사라지고 달러만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 그걸 국가가 걱정하는 되는 거잖아요. 거예요. 네.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달러를 이용하게 된다면 네. 원화의 유용성은 떨어진다면 네.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국들 다른 나라들도 급급하게 우리 스테이블 코인 마련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자국 화폐에 고정돼서 가치로 발행되는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그 시장 점유율 아마 2위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네.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전통 네.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이제 막 허물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네. 이런 거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서클이 최초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이제 최초로 이 코인 회사가 상장하는구나. 네. 그동안에는 이 코인 거래소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상장한 적은 있어요. 네, 네. 근데 말 그대로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상장하는구나 네. 하는 현상을 보고 많이들 놀라셨고 그럼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이 인정되는구나. 우리 자본시장 안에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개념화했고요. 심지어 상장된 첫날 엄청 올랐죠. 주가가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65%인가 올랐고 또 그 다음 날 이어서 네. 200몇 %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틀 동안 급등하는 이런 주가의 모습처럼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공모가보다 168.48%가 네. 올랐다고 하네요. 진짜 네. 찾아보니까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미 행정부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이제 미국 국채의 큰 손으로 떠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가상자산 패권을 확대해 가는 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예. 이게 이제 상원 통과한 게 맞아요. 한몫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한 시간도 안 됐죠. 상법 맞아요.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네.
이게 입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우리나라는 계속 그 입법 절차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규제 때문에 뭐 신사업 할래도 못하게 막는 규제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현재 세상에 걸맞는 그 규제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30년 전 규제를 현재 미래 첨단 산업에 맞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규제의 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히려 현재 나 이런 코인 비즈니스 할 거야. 그러면 네. 합법화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미 기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테더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법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하니까 오히려 불안하다가 네. 법이 만들어지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겠다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그럼 생기니까. 골자가 뭐예요? 지니어스 액트의 네. 골자가.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불안정성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어제랑 오늘이랑 너무나 다른데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뭔가 우유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으로 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나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 받아. 거래가 안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거래가 너무나 가격이 급등락하면 네. 이 화폐의 목적은 거래를 만드는 건데 네. 거래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으로서 투자, 네. 디지털 자산으로서 투자, 네. 주가가 급등락하듯이 비트코인도 급등락하는 어떤 일종의 자본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암의 화폐지만 자산으로 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런 말안 부르지 하고, 않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가상 부릅니다. 자산, 네. 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화폐로서 기능할 것들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네. 가격이 급등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1코인은 네, 1달러야 1달러로. 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네. 지니어스 액트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기업은 발행사는 1달러 1코인을 주고받으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을 수취한 만큼 네. 현금의 일부를 융통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융통이 만약에 주식 대출해주고 부동산 담보 대출해주면 아, 불안한 일이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불안함을 만들지 말자 네. 해서 아마도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거는 불안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단기 국채죠. 네. 단기 국채를 매입하게 T비ll 같은 해주면 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1대1 교환 원칙. 두 번째는 네.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자. 네. 뭐 이런 종류의 합법적인 법안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만 어떻게 보면 활동 영역을 정해줘서 네. 그 시장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들 잘못 착각하는 게 네. 규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고 낡은 규제가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합리적인 규제는 정말 이 비즈니스가 영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한은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CBDC 사업인 그 프로젝트 한강을 하다가 네.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2차를 맞습니다. 안 하기로 한 거죠. 왜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일단 네. 이 CBDC를 한국은행에서도 개발에 착수한 거는 벌써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네. 2020년부터 본격화됐었던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풍 그리고 역시 현 정부도 그리고 여당도 네,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네.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에도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인식이 되니까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현상 은행들이요. 네. 우리나라의 거대 은행들이 같이 공동 지분의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네. 우리 같이 출자하자 이거예요. 같이 출자해서 그 공동 지분의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업체를 만들자 네, 네. 하는 이 움직임을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해 봤자. 네. 그러니까 CBDC와 이 비용만 스테이블 많이 코인 들고 이 둘의 차이는 네. 누가 발행하냐예요. 가장 네. 중요한 게. 네, CBDC는 하는 중앙은행이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주도로.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비트코인 같은 네.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가 없는 것이죠. 아예.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진입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CBDC는 작동하기 어렵겠구나 네, 생각하고. 라고 판단하고 네. 은행과 같이 합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까. 뭐 중앙은행이요? 네. 그런 고민까지 단행하다가 네. 어쨌든 CBDC라는 과정은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올 하반기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 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이 나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러면은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 법안은 예. 지니어스 액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코인은 뭐 예를 들어 1,000원이야. 1,000원이야. 예, 아니면 1코인은 1달러야. 이런 식으로 예. 1대1 원칙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코인 발행업자는 수취한 현금 수취액을 네. 의 일부를 네. 한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매입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현금을 받아서 코인을 내주면 장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줘야 돼. 뭔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들도 이자를 주면서 저축을 받아요. 그럼 받은 저축액의 일부를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렇죠. 예대 마진을 네, 네. 누리는 것처럼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고 현금을 받았을 때 그 현금의 일부를 국채 또 추가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국채 투자에 가담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겠죠. 네. 그런 움직임을 지금 단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발행도 발행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이제 한국판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그 법안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안에 잘 녹아들게끔 네. 비슷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기초법안 발의된 것을 네. 보면 네. 매우 유사하고요. 물론 이제 한국 경제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좀 수정된 부분이 있겠지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는 기축토가가 아니라서 뭐 환매 구조가 불안정하다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그것을 사용할 만한 사용처가 네.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원화 기반으로 무역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그래서요.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나 지금 CBDC 같이 혹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통화 주권을 잠식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체제 그런 그래서 목적을 갖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갖고 그것에 맞게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까요? 네,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혹시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요. 예. 그 극단적인 사례가 올해 8월 말이나 늦으면 9월, 8, 9월 사이에 미국의 또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이 결렬이 되는 의회에서 상정이 되는 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네. 미국은 디폴트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는 항상 우리가 매번 반복했듯이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솟습니다.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네.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할 때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는 전혀 별개로 시장적인 이유로 네.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도 않았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일이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시장이 그렇게 안 좋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 네. 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만큼 들고 있는데 불안. 100만 원 들고 있는데 네. 나 다시 100만 원 돌려줘. 네. 원화로 돌려줘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는 상당 비중을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손실 중인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그러면 장기간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은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손실 중이에요. 이걸 미실현 손실이라고 네, 하죠. 네. 미실현 손실 중인데 억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럼 미실현 손실을 손실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대규모 뱅크런처럼 네, 코인런이 스테이블 있는 거예요. 코인 런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때는 정말 국채 시장이 더 불안하게 전개될 수도 있죠. 네. 매입처가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름하여 네. 이건 유동성 장치 맞습니다.
국채의 매입처니까. 그러나 위험한 유동성입니다. 네. 어쨌든 위험이 존재하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네. 저는 그러면 25년 이제 하반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네. 좀 주의해야 될지 이런 일단 부분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더 상시화되고 더 많아지고 발행 업체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아질 거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어떤 특정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해당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다가 유용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확장성은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채 시장의 불안이 같이 맞물릴 때는 네. 와장창 무너지는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역시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보완책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큰 틀에서의 경제 자체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법에도 예. 없던 네. 교과서에도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경제쇼 많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 경제 여건이 변화하는가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맞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나의 자산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도 잠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네. 상승률이 조금은 꺾였다면서요. 살짝 꺾였습니다. 네. 뭐 6월 5주 차인데요. 조사일이 6월 30일입니다. 네. 우리 대책이 627 대책이 발표되고 3일 후에 조사한 결과여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률이 꺾였다는 건 뭐 올랐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네. 0.43에서 0.40으로 일단 꺾였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추세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1주차가 나오면 뭐 0.35%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성동구잖아요. 성동구가 0.99% 6월 4주차. 거기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가팔랐나요? 너무 0.99%는 이제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나와서 네, 그래서 네. 627 대책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 주는 0.89%니까 0.99에서 0.89. 0.89도 상승률은 높습니다만 일단 추세 흐름이 꺾였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포구도 0.98에서 0.85%. 아마도 이게 대책 발표되고 3일 후기 때문에 대책이 금요일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토, 일 지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조사를 했으니까 네. 아직까지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분위기를 보면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현장에 이제 잠실 다녀왔거든요. 네. 방송하기 전에 또 현장 모니터링하고 분위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녀왔는데 일단 조용합니다. 일단 매수 문의는 뚝 떨어졌고요. 마포 성동 쪽에 물어봐도 네. 627 대책 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통 정도 전화가 왔다면 지금 한 통 정도 이제 전화가 올 정도로 매수 문의는 뚝 떨어졌는데 네. 이제 연락 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네. 일부는 금매 혹시라도 좀 떨어진 가격이 거 떨어지게 있냐. 되면 뭐 리센트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84가 최고 잠실에 있는 호가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35억, 36억 정도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층이 32억 정도 부르고 네. 있는데 나는 로얄층을 30억 이하로 사고 싶습니다. 라고 네. 하는 전화가 가끔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집주인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네.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렇겠죠. 아직 집주인들이 그렇게 뭐 연락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집주인들 반응은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몇 달 지켜보자라는 반응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야 뭐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있겠지만 투자 맞습니다. 목적으로 한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즘 다주택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요. 이제 집주인들 반응은 그겁니다. 잠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상급지인 뭐 대치동이라든지 반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팔고 뾰족한 답도 없다. 세금을 내고 다른 데서 또 양도세, 취득세를 내고 그렇죠. 막상 대출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도 없고 이사도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집값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멈췄다. 이런 분위기는 현장 부동산들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봐도 네. 한 추석 전까지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강제 휴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거는 맛배기다라는 표현을 네네 그렇습니다. 네. 했는데 경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627 그 대출 규제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분석은 초강력 대출 규제다. 네. 문재인 정부 5년 규제보다 강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맛보기라고 아하.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네네. 어떤 게 또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규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거요? 일단 뭐 대통령 발언부터 좀 정리를 좀 하면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은 사기 신도시 신규로 발굴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 택지들이 있으면 네. 그린벨트도 푼다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여러 지구들 있잖아요. 네. 광명 시흥 지구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 일기 근데 신도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주 했나요?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네. 신규는 안 한다고 일단 신규 신도시. 그러니까 뭐 네. 사기 신도시는 신도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네. 근데 발표됐던 택지 지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속도를 내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고 있는 거를 빨리 하는 게 맞고요. 일기 네. 신도시 재건축도 빨리 하는 게 맞고 이제 맛보기라는 표현이 좀 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거는 경고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우 한풀 꺾이고 네.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석까지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출 규제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다시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세금 규제도 카드 충분히 꺼내들 수 있다. 후보 시절에 안 한다고 했으나 네. 시장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오늘 때문에 진성준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여지를 그래서 열어뒀더라고요. 그 부분에 네. 대한 저는 경고, 그냥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어라라는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627 대출 규제 간단하게 좀 골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초강력 대책이라고 좀 하는데요. 이게 왜 초강력이라고 우리가 느끼냐면 기존의 대출 규제 패턴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뭐 LTV, DSR, LTV가 이제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잖아요. 네.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 한도 10억 아파트 같으면 비규제 지역은 7억, 네. 규제 지역은 5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네.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DSR 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네. 있으면 70%, 50% LTV가 나오는 거고요. 네, 소득이 네. 없으면 그것도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한선을 6억으로 예. 딱 잘랐습니다. 그럼 6억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한 50억, 연봉이 10억 정도 되는 분들도 6억까지밖에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네. 일단 상한선이 걸렸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충격이고요. 발표 과정에서도 6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도 3월 19일에 확대 지정 발표하고 3월 24일 네. 날 닷새인가 시간 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6월 28일 다음 날. 토요일. 네. 그것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비대면 신청하니까 막혔고 토요일부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 말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전격적으로 유예 기간도 안 줬기 때문에 두 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런데요. 일단 은행들은 총량이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우리 생활비처럼 딱 네. 정해져 있는데 네. 하반기 정해져 있는 계획 총량 목표를 50%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정책자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25% 삭감입니다. 그리고 은행 자율 조치라고 하는데 뭐 강제 조치 같은데 2주택 이상은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도권인데요. 2주택 이상은 전면 금지입니다. 대출 안 나옵니다. LTV 네. 제로가 되고요. 집 하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방 하나 넓혀볼까? 갈아타시는 분들은 갈아타고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좀 6개월이 굉장히 짧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앞으로 언제죠? 한 추석 때까지는 좀 관망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벌써
처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6개월에도 보통 계약 잔금일이 한 3개월 되니까 그러네요. 3개월 내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관망이잖아요. 네. 이 분위기에 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새 주택을 사지 않아야지. 일단 당분간은 못 살 것 예. 같습니다. 아니면 내 집을 팔고 사야 되는데 팔기도 지금 또 어려우니까. 먼저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내가 집이 있으면 뭐 필요하면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억까지만 나옵니다. 50억 아파트만 있어도 대출은 1억까지만 나온다. 생활 안정자금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럴 그렇죠. 때인가요? 몸이 아프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네. 내 집이 50억 100억이어도 대출은 1억까지만 나온다는 거고요. 네.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고 우리 만약에 주인이 살고 있거나 네. 그런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네. 일단 주인은 매도자는 나가고 네. 전세를 구해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네.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내가 돈을 보태서 그걸 전형적인 잔금을- 갭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으면 같은 날에 걸리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쉽지 않다. 앞으로 전세가 있는 집을 네. 내가 승계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 새롭게 전세를 맞춰서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오는 분이 그럼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면 그것도 안 돼요? 현금으로 내는 건 괜찮죠. 근데 모든 거는 전세 이번 들어오는 분이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예 안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정말 실거주로 살아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내가 네. 입주하라는 거고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살 수 토지거래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전역으로 확대된 거네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네. 금융으로 토지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6억 한도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네. LTV 같은 그러니까 생애 최초 있잖아요. 네, 최초. 처음으로 네. 집을 사시는 분들은 원래 비규제 지역은 제가 7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80%까지 해줬거든요. 네. 생애 최초로 인생 처음으로 집 사는 신혼부부들 이 80%가 다시 70%로 돌아갔습니다. 10% 포인트 삭감을 했고요. 디딤돌 버팀목 정책 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 디딤돌은 한도도 구입할 때고 버팀목은 전세인데 네. 이 한도도 줄였습니다. 근데 다른 규제들은 수도권 지역에 하나는데요. 네. 생애 최초 LTV 줄인 거하고요. 정책 자금 대출은 전국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 이렇게 정책 자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막힌 건 아닌데 한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금 네. 계획을 좀 더 다시 좀 전면으로 리셋하고 다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조정되지 않았나요? 보정 비율도 조정됩니다. 네. 나머지 대책들은 아마 6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보증 비율이 이제 90에서 80%로 줄어드는 건 아마 7월 중순부터 아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6개월 내에 결국 이제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라고 네네. 네,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난 노력했는데 네.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네.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방침. 대출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매에 넘어가요, 집이? 대출을 회수하는데 대출이란 돈을 받아서 내가 통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매도인한테 줬고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압력을 걸고 이제 경매로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칙은 그렇다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원칙은 대출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네. 어쨌든 그건 27일까지는 27일 계약금 10% 내고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28일부터는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구제 못 받고요. 네. 저는 좀 억울하신 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거래가 구역에 이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구청이 계약서를. 허가를 받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약서를 쓰려면 허가가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면 가계약금을 내고 매매 예약서를 작성한 약정서를 다음에 쓴다면서요? 약정서를 쓰고 네. 구청에 집어넣는데 네. 이게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2주. 10일 정도 네. 걸리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아마 10일 내로 안 될 것 같은데 구청에 서류를 넣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627 대책이 발표가 되면 네. 안 됩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을 약정서도 못 돈이 했습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계약금은 넣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 2억 이렇게 되거나 그거 아무 하면 상관없습니다. 안 그럼 됩니다. 그거는 계약으로 안 보고 안 됩니다. 보호 안 해준다는 네, 거예요? 제가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무조건 계약금 10%에 계약서가 없으면 어떠한 예외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집값이 너무 다락같이 오르고 이제 뭐 위화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대출을
안아서 영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네네.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저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게 좀 억울하신 분 억울하신 내지는 분들도 너무 있죠. 당황스럽고 네네. 몇 억의 손해를 졸지에 그럴 보게 수 되는 있습니다. 분들도 계셔서 네. 이 참 정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국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고민이 이번에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억울하신 분들이 이제 뭐 사실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네. 청약을 하게 되면 6월 28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네. 분양 단지들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도 6억 제한이 됩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네. 그렇게 되면 뭐 강남 쪽에 이제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6억 중도금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면 실제로 이제 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내 집 근데 이제 어떻게 마련하시는 보면 돈 분들이 있는 사람 네 돈으로 해야지 빌려서 할 생각했니까 그게 투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는데 중도금 네.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왜냐면 자기의 전세금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네네. 잔금 때 하려고 그랬는데 중도금 때부터 안 되면은 좀 문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관리 6억이에요? 처분 나면 네. 관리 처분 6월 28일 이후로 관리 처분이 나면 이주비 대출도 6억까지만 근데 그건 집을 나옵니다. 살려는 게 아니라 이사하는 비용이잖아요. 좀 그래도 안 다르지 않아요? 나옵니다. 아, 어쨌든 다 6억이에요. 네, 어떤 그럼 식으로든 경매 다. 시장에도 타격이 있겠네요. 경매 시장도 지금 원칙으로 보게 되면 아무튼 다 6억 기준이 아마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것도 뭐 안 그런 것도 나오면은 뭐 그 실거주를 문제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경매에는 보통 왜 거기 차지하고 있어서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6개월 입주 못하니까 경매 시장도 지금은 원칙이 제가 네. 은행에 확인한 바로는 네. 어떤 식으로든 어지간하면 해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출 규제로 아까 그 정비 사업도 안 되고 또 네. 사는 사람도 없고 분양도 만약에 잘 안 되고 하면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가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그렇게 될 있다 수도 이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안 가본 길이라서요.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 지금 또 이제 뭐 추첨 물량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당첨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 경우도 6개월 처분 조건이 또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집에 있다가 네. 당첨이 됐어요. 1주택자는 추첨 물량에 청약이 가능한데요. 추첨 물량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그것도 집을 산 거로 보고 6개월 이내에 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중도금을 대책은 빌리든 말든 무조건 그거 상관없이 6개월 빌리지 않아도 이내에 그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팔면요? 안 팔면 대출 회수가 아, 되니까. 대출 안 받는데도요? 근데 대출 안 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집을 샀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아주 집이 적거나 예를 들어 서울 출퇴근을 하는데 네. 거리가 멀어서 네. 기다려서 청약 당첨이 됐는데 내 집을 지금 팔기는 어렵고 안 팔리거나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이번 대책은 어떤 경우라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는 게 방침이고요. 네.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면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점거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정부 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정책 이런 자문도 해주시고 또 실수요자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보시는데 네. 이번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다들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될지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대출 규제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강력한 아무리 거라서 강력해도 좀 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력해도요. 대출 네. 규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올해 6개월이면 올해 말이거든요. 내년 되면 은행들도 이제 상반기 실적을 다 채웠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는데 총량 규제를 계속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도 다 적응하잖아요. 시장은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은 3개월에서 6개월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불안한 마음,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저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처럼 뭐 몇만 호 발굴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정부에서. 네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게 저도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발표됐던 여러 가지 지구들 있잖아요. 택지들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실처럼 있는데. 전격 발표를 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토지 보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네. 기다리면 공급 물량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되면 또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